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소재가 바로 네. 사찰, 절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느 서양인 교수님의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양인 교수님이 한국에 절에 방문해서 크게 깨친 이야기. 때는 1985년이고요. 독일 함부르크 미술대학의 요헨 힐트만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요엔 힐트만. 네. 이분이 한국인 여성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송현숙 화가, 송화백께서 바로 힐트만 교수님의 부인이십니다. 이제 아내 나라에 왔죠. 남편은 미대 교수, 부인은 화가. 그러니까 문화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경주 여행을 가셔가지고 불국사, 석굴암, 뭐 첨성대 다 보시고 삼대장. 멋있어요. 네, 3대장 다 보시고 이번에는 그 송화백께서 전라도에 만산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보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1985년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광주에서 출발을 해서 완행버스 타고 차에 에어컨 없으니까 이제 창문 열고 막 먼지 들어오고 여보 여기 너무 신기해 승객들이 닭을 자꾸 오고 있어 오리도 자꾸 오고 있어 덜컹거리면서 가니까 조금 짜증도 나셨겠죠. 네. 근데 가는데 탁 트인 길에 버스가 멈추는데 이 교수님이 아 여긴가 하고 내리면서 네.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와, 분다바. 분더바가 뭐예요? 원더풀. 아, 원더풀. 뭐가 그렇게 멋있길래 그랬을까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진짜 눈앞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네.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글을 쓰셨냐면 문득 정적 속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적 속에 네, 버려졌다? 정적 속에 버려진 느낌. 어머, 너무 예쁘다. 힐데만 교수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이고요. 그래서 정적 속에 버려졌다는 느낌이 저 느낌이군요. 네. 오늘 우리가 봐도 되게 낯설다. 그러게요. 전라남도 화순 만산계곡에 있는 운주사라는 절입니다. 운주사. 보이죠? 뭐 논이 있고 그 뒤에 탑이 있고요. 그 힐트만 교수님이 여기에 이 운주사에 특별히 꽂힌 이유가 있을까요? 힐트만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야외 전시장과도 같은 곳에 배치된 전시장. 이런 불상들, 석탑들. 근데 또 그 옆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 사람들 사이에 신이 녹아있는 풍경이었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아도 될 정도로 신비스럽다. 근데 이제 사실 운주사의 영감을 받은 건 힐트만 교수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1984년에 출간된 황석영 작가의 소설 장길산. 장길산. 네. 뿐만이 아니라 장르 소설의 길을 열어준 퇴마록. 테마록. 네, 퇴마록에도 테마록. 네, 너무 챕터가 좋아요. 있죠. 네, 와부를 소재로 해서 그 챕터가 있어요, 운주사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단 그 미술을 전공하는 교수나 화가뿐만이 아니라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공간이길래 그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줬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 아, 여기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 하는 거는 정말 좀 독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절의 제일 큰 특징은 파격인 것 같아요. 파격? 파격. 모든 예술품은 항상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곡을 쓸 때도 구성이 있고 저같이 이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도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운주사는 이 절에 대한 어떤 그런 구성 이런 것들을 대부분 깨부셨어요. 궁금하다. 우리나라 절을 가보시면 네. 보통 일주문이나 천왕문 같은 그 입구를 지나서 맞아요. 그죠 마당에 한
한두 개의 탑이 일단 있고 그 뒤로 이제 불상이 모셔진 건물, 그러니까 불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운주사는 일주문, 천왕문, 사천왕상도 없고 그냥 법당이 계곡 입구 쪽에 있어요. 아. 그리고 한참 뒤쪽에 모양이랑 규모가 전부 제각각인 석불, 석탑 이런 게 수십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주문이나 법당은 최근에 지어진 거고 과거의 운주사는 그렇게 파격적인 형태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절에 불상이나 탑이 많은 게 특별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탑은 부처님이에요. 조각상을 만든 거 그리스 문화고 원래는 이제 수투파라고 그래서 탑의 형태로 이제 부처님을 아, 그런 숭배했었던 의미로 거죠. 만든 거구나.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절 안에 탑이 많이 세워지진 않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좀 집중되는 공간이니까 딱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운주사가 이제 그걸 깬 거죠. 게다가 운주사는 이 탑이랑 불상이 놓인 위치도 굉장히 독특해요. 금당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짜기 여기저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산 계곡이잖아요. 거기에 돌부처 한 100여 개 정도. 돌탑도 정말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한 30몇 개가 놓여 있어요. 그 이제 사찰을 이제 한 편의 뭐 영화나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 부처님상 또는 불상 같은 것 또는 부처님상을 의미하는 석탑은 주인공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 이 운주사는 주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암벽에 기대어 있기도 하고 이해가 돌집에 확 앉아 있고 바닥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에피소드로 연결된 옴니버스 영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찰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션스 11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주인공이 하나 없다라는 말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만들고 정형화된 양식에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조각미남은 아니고 개성파 배우들이 여러 명 있다. 이 정도로 제가 타협을 연기파. 이해가 너무 쉽게 왔어요. 네. 여튼 중요한 건 그동안 그 시대 때 이렇게 한국 불교사에서 이런 것이 좀 모양이다라고 하는 정석화된 틀을 벗어나는 건 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알려진 거 쌍배불감이라는 게 있어요. 쌍배불감. 불감이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부처님을 모셔두는 이제 공간, 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쌍배불감이 돌집이 있는 거죠. 돌집에 부처님 두 분이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등을 딱 맞대고 양쪽이 이제 앉아 있는 형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방이 있는 건데 이런 형태의 불탑을 만약에 나 딴 데서 봤다 하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좀 운주사만. 네네. 그래서 예외적이고 유례가 좀 없는 형태의 규모로 또 자랑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야, 신기하네요, 그거 진짜. 어떤 연구자분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직설적으로 네. 널쩍하고 판적인 얼굴에 비하여 이목구비의 표현은 작고 치졸. 치졸하다. 그러니까 얼굴 면적은 큰데 여기 눈 이목구비는 작다는 소리죠. 불상 너 못생겼어. 이런 뜻인 거죠. 너무 신체가 재밌고. 위축되어 비례도 맞지 않으며 아, 옷주름도 어색하다. 왜 이렇게 가혹해요? 아니, 예술가 입장에서 들으면 이거 너무 악플인데? 너무 악플인데, 이거? 근데 이제 저런 표현이 조금 우리가 들기에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그만큼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걸로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와불 하니까 한자 네.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누워있구나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와불은 그런 게 와불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냐면 와불은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에 열반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운주사에 있는 거는 정통적인 형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애매한, 좀 애매한 형태. 좀 와불이라는 말도 조금 틀렸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상도 불상인데 네. 이게 탑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탑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죠. 그쵸, 가보탑, 이렇게. 성가탑 그러면 이렇게 각이 져 있고. 근데 여기는 무슨 공 같은 거 쌓아 올린 것 같은 항아리 탑도 있고요. 심지어 이거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놓은 거 아닌가 싶은 동양지 탑 같은. 한마디로 거지탑이라고 하는데 이거 파격인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어떻게 말하면
현대 미술인가? 현대 설치 미술인가? 난해한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보면 볼수록 좀 이게 놀라운 맛이 좀 있어요. 되게 창작을 했던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고대 시대 때는 가장 이상적인 미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표현하는 시대인데 그걸 깨버리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낯설어도 보다 보면 좀 이상해진 건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우리가 말로만 하면 필요가 없고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 오. 조금 이제 처음에 약간 어색하죠? 네, 약간 뭔가 아래가 그 탑이 아래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아래쪽에 체크가 하나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그 기단을 만들지 않고 바로 탑 신부로 들어가게 된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입장이 막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야, 왜 형식이 모양이야? 이럴 수 있는 거고, 형식 깼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보면 정말 좀 희한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문장 마른 목걸이라든가 X자 문양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X자 두 개가 예, 예, 이렇게 예.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석탑에서도 쓰이지 않는 문양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사가 만들어지기 좋은 뭔가 문이 하나 열리는 거죠. 그렇죠. 본 적이 없는 문양이야. 이거 어디서? 왜 이렇게 파격이야? 석탑인 척하면서 딴 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누르면 막 빛나고. 안테나 아니야? 무슨 역사학자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해요. 기록에 있나요, 선생님? 어이가 없네. 이 사람들 다들 환자들. 그리고 거기서 빛이 난다고요? 누르면 쑥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탑 착착착 접히고. 네. 그렇다면은 대체 누가 왜 이런 독특한 사찰을 만든 걸까요? 자, 요 문양만으로도 지금 약간 미스테리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미스테리가 성립이 되려면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데 스며들고 있어. 이게 정신 차리고. 근데 여튼간에 이제 미스테리가 성립을 하려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는 게 낫죠. 그쵸, 그쵸. 그렇죠. 여러분의 그렇죠.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줍니다. 왜 충족이 되냐? 실제로 이제 운주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자, 있는 게 16세기 문헌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보더라도 정말 간단해요. 운주사 골짜기에는 천불천탑이 있다. 천불천탑. 끝. 누가 언제 왜 없어. 창건 기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 그렇죠. 천불천탑 이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볼게요.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한자로 쓰면 그 뜻인데 실제로 그럼 운주사에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불탑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천이라는 건 그냥 많다라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제후한테는 천세, 뭐 황제한테는 만세 이런 말 같은 경우들도 이 수의 오묘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1000개가 있구나. 이건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사고인 거고. 그리고 우리 왜 옛날부터 천년의 기다림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렇게 천이라는 숫자를 되게 영원불멸 맞아요,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많이 썼으니까. 돈 얘기도 좀 해보면은 요즘도 석탑 하나 세우는데 한 2억 원, 3억 원 그 정도 드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든대요.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16세기 이전에 세웠을 것이고 당시 경제 규모에 상당히 부담을 줄 정도의 그러네. 큰 돈이 들었을 것이다. 누가 이걸 지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 화순이라는 지역이 무슨 수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 사찰을 지을 만한 그런 인물과 세력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정도 규모라면 이 나라에 어떤 명운이 걸려 있다는 그 정도 수준의 대공사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운주사를 설립하는 그 창건 선화 중에서 네. 도선국사 선화를 한번 밀어봅니다. 이 얘기 할 줄 알았어. 이게 입사하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떡밥이지 않습니까? 몰라 나는. 도선국사는 신라 말의 승려예요. 한국의 음양 풍수설의 원조. 기울어진 배랑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일본에 뺏길 수가 있으니까 이 도선국사가 하늘의 석공들을 불러다가
배에 기울어진 쪽이 무게중심이 되는 곳이니까 거기 하룻밤만에 천불천탑을 조성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거 이게 말 그대로 설화죠, 설화죠. 설화. 지금 저쪽에서 노래 보고 계시는 심 선생님 보면 설화입니다, 설화. 그래서 이게 운주사의 그 이름이 배를 움직인다는 뜻의 운주사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다고 하죠. 그 설이 있죠. 설이. 근데 이 설화의 제일 재밌는 점은 그야말로 난 이게 우리의 어떤 특징과도 같은 전설인데 그래서 천불철탑을 세웠다. 네. 길을 안 뺏겼다. 이러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룻밤 만에 다 이걸 천벌천탑을 해야 되는데 나 동자승 하나 일하기가 싫어서 꽃기호 하고 다구는 소리를 낸 거야. 그랬더니 하늘에서 온 석공들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천벌천탑을 못한 거예요. 못죠. 야근 수당이 없어. 자, 하늘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죠. 이 얘기의 엔딩이 뭐냐? 하늘의 석공들이 못한 그 천벌천탑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돌을 하나 놓거나 뭐 뭘 하나 놔서 우리만의 부처님을 만들어야 돼. 우리만의.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죠. 약간 그거- 드라마틱하네요. 네, 자발성도 있고 뭔가 염원도 생기는 아젠다도 되나? 아젠다가 만들어지는. 민중이 직접 만드는 이런 그치, 느낌이죠. 그치. 어, 사실 감동적이다, 왠지. 하늘의 석공이 우르르 하루 만에 만들어준 게 뭐 영험하겠어요. 그럼요. 날림 공사지. 미술 공사. 왠지 영업할 거라고 얘기하려다가 오히려 그거보다는 거침이 없구나. 보통 백성들이 내가 하나. 어제 왜구 때문에 우리 마을이 불타올랐어. 맞아. 그러면 그 주춧돌 하나 몇 명이서 들고 와서 탑처럼 올려놓고 이런 게 훨씬 더 뭔가 멋지죠. 뭔가 되게 간절한 느낌이 탁 느껴지네요. 그렇게. 요 분위기 좋아서 깨기 싫은데. 이게. 야, 깨기. 근데 이 얘기는 설화니까 깨야지. 그치. 갑자기 또 분위기가 다채로운데? 분위기 좀 많네요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대로 가려면 도선이 창건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문제는 이제 도선이 활동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제 뒤에 창건이 됐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는 거니까 좀 스토리가 안 맞다고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찰은 고려 때다. 그렇죠. 후삼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발굴조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려시대 암키화가 하나 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글이 하나 써 있어요. 근데 뭐냐? 배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구름은 머물주. 한자가 달랐네. 한자가 달라요. 구름을 머무는 그렇죠. 구름이 절. 머무는 절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도선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좀 만들어낸 얘기 같고 명성을 좀 빌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운주랑 한자적 접근도 좀 틀렸다. 근데 구름이 머문다. 뭔가 배의 이미지 아니야? 구름이라는 게 떠다니는 거죠. 네. 약간 비슷하네요. 네. 구름이 배 모양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치고 들어왔지 제가 예상 못해가지고요. 저는 여태까지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한자만 딱 보고 틀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작가들이라고요. 배가 아니라 비공정이었던 거지. 너무 좋은데? 나르는 배였군요. 아하. 아니 이거는 외계가 아니고 비공정. 그런 설화 같은 걸 보면 사실은 나중에 살을 붙여가지고 만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거나 보고 싶은 걸 좀 듣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벌어졌던 일이 뭐냐랑 상관없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였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침략을 받으니까 그거에 어떤 한거하는 의미를 좀 넣고 싶어서 만든 얘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안 맞지만 여튼간에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일반 민중들의 상상력이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주사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운주사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지상에 옮겨놓은 거라고 이제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 지도를 지상에 옮겨? 너무 아름답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운주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운주사 서편 산중턱에 7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네. 딱이네. 네. 성의 성도 그냥 별성자인 거죠. 네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네. 이게 이제 북도칠성이라고 그치, 해요. 그치. 네, 원래 있던 바위를 그냥 깎아놓은 게 아니냐. 뭐 이거 그냥 벤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딱
땅에 얹어져 있는 형태를 보면 네. 인공적으로 옮겨온 거라고 합니다. 어허. 아. 그렇죠. 맞아요.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치, 그치. 인위적인 자리를 느낌이 볼 수밖에 들어요. 없죠. 그래서 칠성 바위는 두께만 대략 30cm, 지름이 무려 4m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되게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가져왔겠어? 주먹대장이 갖고 왔죠. 한 사람이 네, 어깨동무. 같이 했다고 생각했잖아. 네. 거의 한 사람이- 손문급의 네. 이걸 동그랗게 다듬고 옮긴다는 건 사실은 어떤 거대한 염원이 없으면 그렇죠. 너무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위들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네. 5번째 바위가 가장 큰데요. 네. 지름이 3m 85cm나 됩니다. 네. 거의 4m죠. 북두칠성의 5번째 별을 보시면 네. 7개의 별 중에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 닮아있다. 즉 이 칠성바위는 어떤 집단이 모여서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본 다음에 별의 밝기까지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표현한 바위라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오. 여기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통해서 위치를 찾곤 했다고 하죠. 네. 우리 뭐 동화책 봐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제일 끝에 있는 두 별의 중심을 연결하면 정북 방향을 가리켜 북극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네네. 자, 이 방식 그대로 칠성바위에서 이동을 해보면 네. 놀랍게도 북극성 지점에 우리가 흔히 와불이라고 부르는 오. 운주사의 그 와불이 있습니다. 즉 운주사의 북극성이 바로 와불이라는 거죠. 어머. 정확한 위치. 탑을 실제로 그런 가설을 이제 제시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검증을 하려고 네. 연구도 했다고 해요. 밤하늘에 있는 뭐 밝은 별들, 일등성들 이런 거 배치도랑 한번 운주사에 있는 탑들의 배치도를 비교를 해보자 이런 연구를 했는데 당시에는 조금 이제 좀 센세이션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굉장히 좋은 가설이고 이걸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는 탑을 약 1000년 전에 쌓았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아, 이 배치도가 그 이후에 이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앞뒤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하다. 자, 밤하늘과 우주를 지상에 옮겨놨다까진 네. 뭐 저도 뭐 주장할 생각이 없지만 북두칠성과 북극성이라는 밤하늘의 일부를 옮겨놨다는 건 팩트잖아요. 네. 그죠?